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1911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1937년부터 1965년까지 영화배우로 활동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기지의 부관으로 종군한 뒤 1962년 공화당에 입당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다. 1980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고 1984년 월터 먼데이를 상대로 재선에 성공해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임기를 지냈다. 퇴임 후 알츠하이머 병과 투병하다 2004년 향년 93세로 사망했다. 당시 역대 최고령의 나이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이자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다음으로 가장 큰 선거인단 수로 이긴 대통령이었다. 뛰어난 언변을 앞세워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해서 위대한 소통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 이후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정치판 전체가 보수로 기울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건축한 대표적인 지도자로 손꼽힌다. 또한 미국 보수층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신적 지주에 근접한 80년대 이후 현대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로 평가되며 이에 21세기 현재의 미국 공화당은 레이건 행정부를 계승하는 정당임을 자처하고는 한다. 미국의 보수층에게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1970년대 불황을 극복시켰으며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대통령이라고 고평가받지만 진보층에서는 지나친 감세 정책과 군비 증강으로 막대한 적자를 만들고 소수자 및 빈곤층 인권을 퇴보시켰다고 비판받는 등 진영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1911년 2월 6일 일리노이주 템피코시에서 아버지 잭 레이건과 어머니 넬 윌슨 사이에서 이남중 막내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 잭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구두 외판원이며 알코올 중독자였다. 미국인들은 잘 먹지 않는 내장을 개 먹이용이라 둘러대고 정육점에서 얻어와 먹는 게 일상이었을 정도로 로널드는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외근을 갈 때면 여관에서 잘 돈도 아까워 차 안에서 떨면서 밤을 지샜으며 그때 몸이 상해 늙음하게 잦은 심장 발작에 시달렸을 정도였다. 10대 때부터 왕성한 사회활동을 했는데 강가에서 아르바이트로 안전요원 일을 한 것부터 시작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 회장, 학교 연감 편집장, 수영부 주장, 미식축구팀 주전, 육상부 주전, 농구부 응원단 멤버를 동시에 맡았다. 또한 일리노이의 드넓은 평원에서 말타기를 즐겼다. 역시 일리노이의 유레카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미식축구팀 주전, 수영부 주전, 육상부 주전, 학생회 멤버 겸 학생회장, 연극부 멤버, 농구부 응원단장 등을 맡았다. 수영을 너무 잘해서 수영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코치로 올라갔다. 1937년 아이오와 주 방위군 육군 제332 기병연대 예비역 이병으로 시작해 같은 해에 예비역 육군 기병 소위가 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육군 항공대로 전속되었는데 복무 중 실제 전투에 참여하거나 파병된 적은 없고 주로 국방부 선전 영화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공보 정훈 장교들의 업무를 맡았으나 병과는 항공이었다. 1945년 12월 9일 전역했고 최종 계급은 육군 대위로 미 합중국 공군 창설 후 공군 예비역 장교로 전환됐다. 유레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이오와주 디모인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로 스포츠 중계를 하다가 그의 잘생긴 외모를 눈여겨본 워너 브라더스사에 의해 배우로 데뷔하면서 1937년부터 1965년까지 킹스 로우 등 수많은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했다. 배우 커리어 동안 비중이 적은 배역을 주로 맡던 이류 배우였지만 레이건만한 미남은 할리우드에서도 흔치 않아 정상급 스타가 아니었을 뿐 대중적 인지도는 있었고 유명 여배우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다. 오히려 그 시절 레이건은 민주당에 입당해 전미 영화 배우 협회장을 지내는 등 정치활동에 집중했고 영화계 내 반공운동의 선도주자를 달려 배우들의 사상을 FBI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의회의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였다. 정치 성향도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공화당에 입당했다. 원래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해리 S 트루먼을 지지하는 등 민주당 성향이었으나 아내 낸시를 만난 후 점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띠게 되어 아이젠하워와 닉슨을 지지했다. 후일 정치적 변화에 대해 레이건은 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날 떠났다라고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메디케어가 1961년 시작되자 미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으로 사회주의에 가깝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베리 골드워터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국의 관심을 받았다. 이 연설 하나로 레이건의 연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골드워터 진영이 받은 후원금이 100만 달러에 육박했을 정도였다. 비록 골드워터는 그의 강경한 성향과 이를 겨냥한 데이지걸 광고 때문에 낙선했지만 레이건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IMDb에 의하면 로널드 레이건은 총 83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한다.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에 도전하면서 두 가지 공약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는 복지 혜택을 받는 백수들을 다시 일하게 만들겠다와 두 번째는 당시 반전 운동의 중심지였던 UC 버클리에서의 사태를 청소하겠다였다. 레이건은 당시 두 번 주지사를 지낸 민주당 정치인 팻 브라운을 꺾고 당선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간접세 인상, 주 정부 규모 축소, 복지 개혁으로 재정 흑자를 만들었고 버클리 대학교에서의 반전 운동을 주 방위군을 불러 맞서기도 했다. 이때 강경 대응으로 사망자도 발생했고 레이건이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의 동조하는 교수 대표단과 험악하게 비난을 주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파를 탔다. 이 시기 그의 모습은 전통적인 미국을 지키는 투사의 이미지였다. 항상 화나있고 상대방을 언변으로 압살하는 인상이었는데 이런 결기설인 모습이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는 무너져가는 미국을 지킬 수 있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히피 문화와 극단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마오주의, 그리고 또한 반기독교 마약 남용 등 전통적인 미국에 반하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사회적 분열과 국력의 소모를 감내한 보람도 없이 베트남의 공산화로 베트남전이 끝을 맺으면서 미국은 패배주의와 자국 혐오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에게 친근한 언어와 강단 있는 어조로 전통적인 미국을 회복하자고 부르짖는 레이건은 당연히 보수층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 한편 레이건의 주 지지층의 입장과는 달리 좌파 진영에서는 레이건을 시대 정신에 무관심한 상류층 셀럽 출신의 기득권자로 비난했으며 정치 연예인이라고 봤다. 보수층 중에서도 레이건을 생각 없이 말만 앞서는 위험한 인물로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정치 스펙트럼으로 보면 레이건은 정신나간 호정광이라고 욕먹으며 낙선한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를 이어받은 강경파 계보에 속했고 당대의 미국은 그런 지도자를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요인 때문에 레이건은 대선 경선 재수생이었고 비록 주목을 끌기 시작한 대권 잠룡이기는 했으나 혜성처럼 등장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임기 이후 당시 인기가 별로 없던 현역 대통령 제럴드 포드에게 도전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다. 현역 대통령이 당 경선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포드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공화당의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남쪽과 서쪽에서 승을 거두며 온건 보수 성향을 띠는 포드를 거의 이길 뻔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다. 그 후 포드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선거 유세를 도왔지만 포드는 지미 카터에게 패배하게 된다. 4년 후 레이건은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도전했으며 공화당 경선에서 조지 H.W. 부시를 쉽게 꺾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결국 포드에서 카터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 미국이 대내적으로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지자 레이건은 인기를 잃은 지미 카터를 쉽게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이 된 후 그가 펼친 정책은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대외 정책과 더불어 통화 긴축과 감세를 통한 경제 안정화, 그리고 슈퍼무기 개발이 그 주요 골자이다. 레이건은 소련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물이 바로 스타워즈라고도 불리는 우주에서의 전쟁과 지금도 미국이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인 미사일 디펜스이다. 사실 레이건은 집권 2기에는 대소유화 정책을 펼쳤다. 소련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가 말이 통하는 것 같으니 과감하게 대소강경 정책에서 유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며 강경하던 레이건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자 소련을 비난하며 자극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펼쳤다.
비록 레이건이 상호 확증 파괴를 극단적으로 싫어해 SDI에 집착해서 SDI 포기를 요구하는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레이건은 SDI 기술을 소련과 공유하겠다며 미국과 소련이 SDI를 공유하면 핵무기가 무력화되어 결국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게 될 거라는 이상론을 주장했다. 사실 집권 2기 레이건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고 수시로 주장했고 화성인이 침공하면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야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록 SDI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1987년 INF 협정을 체결했고 레이건은 소련을 방문해서 더 이상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베를린에서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는 명언서를 하기는 했지만 립서비스였고 레이건은 집권 2기의 냉전 승리를 위해 특별히 큰 공작을 하지는 않았다. 레이건의 이러한 성향은 리버테리안 경향이 강한 미국인들의 성격에 가장 걸맞는 대통령이었다. 베트남전 이후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자신감과 그에 기반한 패권주의, 낙관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레이거노믹스로도 불리는 경제정책의 경우 감세, 규제 철폐, 작은 정부라는 세 개의 핵심 가치를 내걸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신자유주의자였다. 하지만 국방예산 증액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다는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레이건을 군사적 케인지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국방예산 증액만 놓고 보면 레이건은 케인지언이 맞다. 그러나 가령 폴 볼커의 정책만 보더라도 케인지언들이 싫어하는 통화주의에 기반한 개념이었다. 레이건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한 것이나 그가 큰 비중을 둔 공급 중심의 정책도 엄밀히 말하면 케인지언적인 접근은 아니었다. 어찌됐건 그가 케인지언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당시 말라 죽어가던 미국의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좌파 진영에서도 레이건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기여한 것은 없지만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레토릭 측면에서 큰 일을 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그나마 레이건이 60% 득표를 넘기지 못한 데에는 1982년 발발한 포클랜드 전쟁 당시 레이건이 너무 노골적으로 영국 편을 들자 이에 반발한 히스패닉 탓이 좀 있다. 먼데일은 미네소타에서 간신히 0.18%인 4,000표 차로 이겼고 히스패닉이 없었다면 뒤집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레이건은 미국 50개 주에서 모두 이길 뻔했다. 당시엔 공화당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레이건은 수영장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런 그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1986년에는 레이건의 3선을 노리고 대통령 출마 3번 이상을 금한 미국 수정헌법 22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고 레이건 본인도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야무야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집권기는 고위공직자들의 만연한 부패, 범죄가 판치는 길거리로 얼룩져 있기도 했다. 심각한 재정 적자와 양극화, 러스트 벨트의 형성이 시작되는 등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집권 2기는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의회와 특별조사위원회 등 6개의 수사기구가 백악관을 정조준했으며 레이건의 치매 전조 증상으로 국정장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레이건은 재임 중에 암살 시도를 겪었다. 1981년 3월 30일 호텔에서 나서던 도중 존 힝클리 주니어가 레이건을 향해 독일 제22구경 RG14 리볼버로 탄환을 6발 사격했다. 존 힝클리 주니어는 곧바로 시크릿 서비스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고 레이건은 바로 차량에 옮겨졌다. 직격하진 않고 방탄차에 튕긴 총알에 맞았으며 현장에 있던 백악관 대변인 제임스 브래디와 시크릿 서비스 경호원 팀 메카시, 경찰관 토마스 델라한티 3명도 총상을 입었다. 레이건의 부상이 확인되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탄환 제거 수술을 받았다. 고령의 나이로 위험할 수 있던 상태였는데 탄환이 폐를 살짝 건드린 정도라 부상에서 회복해 테쿰새의 저주를 처음으로 깬 대통령이 되었다. 총격을 당한 다른 3명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인 제임스 브래디는 이마에 직격해 뇌가 파열되어 하반신 마비와 정신착란 증상으로 평생을 휠체어 신세로 살다가 2014년 8월 4일 74살의 생일을 얼마 안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회복 후 연설 도중에 총알이 빗나갔다며 농담을 할 정도로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고령인 몸에 중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난 탓에 이 사건 이후에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한다. 한동안 산소통을 백악관에 상비할 정도였고 진무 중에 피를 토한 적도 있다. 고령의 마취를 동반한 수술이 치매 증세를 가속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큰 충격과 후유증을 남긴 암살 미수를 일으킨 존 힌클리 주니어를 구속한 후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어이없게도 배우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을 살해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만한 정치적 이유도 없었다. 단지 대통령을 저격하면 자신이 동경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가 자기에게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술했다. 조디 포스터가 매춘부로 나온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원래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겠지만 중증 정신병자로 판명나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완치 판정 시 석방이 가능한 무기한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레이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으며 퇴임 이후에는 각종 재단들을 세워 후원 활동을 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1992년에는 연설 중에 반핵주의자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이미 대통령 시절인 1985년의 대장암, 1987년에는 전립선 암 수술을 각각 거뜬히 해냈으나 1994년에 찾아온 알츠하이머 병은 그의 인격을 서서히 붕괴시키기 시작했고 이미 1993년 들어 이를 짐작해주는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인의 82살 생일 파티에 참석한 마거리 대처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건배를 하거나 같은 제스처를 계속 취하거나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레이건은 그해 8월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음을 자필 편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편지의 내용은 친애하는 미국민 여러분, 나는 최근에 본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낸시와 나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개인적인 비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낸시는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었고 나는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기에 기뻤습니다. 그들은 암의 초기에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는 지금, 나는 신이 나에게 준 이 땅 위에서의 나머지 인생을 지금까지 항상 해온 일들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아내 낸시와 내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지지자들과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점차 심해지면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 낸시를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굳게 맞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던 큰 영광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나를 부를 때 나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조국의 장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황혼기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앞날에는 항상 밝은 아침만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신의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레이건의 말년은 여느 치매 환자와 같았고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증상까지 보였다. 워낙 고령의 정신적 문제를 수반하는 건강 문제가 평소에도 있었던 탓에 현대 미국 보수주의 진영과 공화당의 정신적 지주임에도 생각보다 퇴임 후 활동은 적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치매 진단 이후 아내 낸시 레이건 여사는 남편의 지병을 보고 알츠하이머 연구재단을 창설하기도 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하며 가장 슬퍼했던 때는 더 이상 말을 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을 때라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평소 승마가 취미여서 유년기를 일리노이주의 드넓은 평원에서 말을 타면서 보냈고 이후에도 틈틈이 말타기를 즐겼는데 더 이상 못하게 되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말년에 가서는 병세가 더 악화되어 거의 어린아이 수준의 인지 능력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본인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도 거의 기억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부인 낸시 여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예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낸시 여사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곤 문안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CNN 레리킹 라이브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내 남편은 사람들이 옛날의 레이건으로 기억해주길 바랄 것이다 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꽤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3년 6월에는 사망설이 나돈 적도 있었다. 2001년 1월 12일 자택에서 골반뼈 골절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그 다음 달인 90살의 생일을 조용히 보냈다. 앞서 말한 레리킹 라이브에서 낸시의 증언에 따르면 레이건은 90살답지 않게 머리카락과 피부만큼은 건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3년 12월 이후로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때도 드문 상태일 정도로 병세도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낸시 여사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도 다행히 2004년 여름 임종 직전에는 낸시와 눈을 마주치며 교감한 후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후 2004년 6월 5일 자택에서 만 93살 4개월의 일기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기준으로는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을 제치고 역대 대통령 중 최장수였다. 생전에는 장로의 신자였지만 장례식은 미국 워싱턴 국립성공회 성당에서 치러졌다. 그의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이제껏 낙태를 결사 반대해온 레이건 측이 냉큼 태아를 연구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마이클 무어가 이것을 비꼰 바 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조지 W 부시 측은 이를 반대했고 이로 인해 낸시 레이건과 두고두고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비화가 있다. 그녀는 남편 레이건의 치매 간병을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손수 도맡은 것으로 유명했다. 미국의 최고령 전직 영부인이었던 낸시 레이건도 장수했다. 남편 사후에는 크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다 2016년 3월 6일 94살의 일기로 우려성 신부전으로 숨졌다. 레이건의 일화들을 보면 그는 평소 엄청난 입담과 유머 센스를 자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유머가 미국인들에게 크게 다가와 현재 미국인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꼽히게 된 큰 근거가 되었다. 당선 당시 만 69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이자 이혼 경력이 있던 최초이자 당시에는 유일했던 대통령이었다. 배우였던 시절 유일한 히트작이 폭풍 후의 청춘이라는 영화였는데 레이건 재임 시절 이 영화를 반복 시청하는 것이 레이건에 대한 충성심의 증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어느 정치인은 무려 60번을 봤다고 유머러스하게 주장했다. 첫 결혼 상대였던 제인 와이먼과 이혼 사유를 묻자 폭풍 후의 청춘은 이제 질리도록 봤으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 이혼 사유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 못 가 병으로 죽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방황하던 와이먼이 동료 배우와 바람을 피우며 이혼을 요구해 레이건은 무척 힘들어했다고 한다. 이런 뒷사정이 있어 이혼 전력이 레이건에게 치명상이 아니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레이건은 평생 첫 번째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간혹 동료 정치인들과의 모임에서 그의 이혼이나 전처가 화제거리가 되면 정색을 하는 탓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한다. 사실 지금도 할리우드에서는 이혼이 많지만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은 이혼이 더 많았다. 전부인 제인 와이먼처럼 4-5번 이상 이혼하고 혼자 늙는 것이 평균 수준이었을 정도였다. 2차 대전 이전 할리우드에서 유명했던 배우들 중 2번 이상 이혼 안 한 배우들이 드문 수준이었고 레이건처럼 단 한 번 이혼한 것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 등 공산권 여배우들도 이혼이 많았고 한국과 일본 연예계가 그나마 이혼이 적은 편이다. 강경한 중화민국 지지자였다. 1971년경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밀어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되었을 당시 매우 불쾌해하며 미국이 국제기구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지국인 탄자니아 대표단이 승리의 춤을 추자 그들을 원숭이, 식인종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드러나자 레이건은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딸 패티 데이비스가 아프리카 외교관들을 원숭이라고 조롱한 아버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단 로널드 레이건이 한창 대통령에 재임했을 당시에는 덩 샤오핑이 한창 개혁 개방 정책에 나서며 서방과의 우호 관계 구축에 노력했던지라 레이건도 중국과의 친교를 다졌고 1984년 중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와 친했다.
오죽하면 그들이 서로를 불렀던 호칭인 론, 야스라는 말이 미일 정상 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관용어로 자리 잡았을 정도였다. 조지 워커 부시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그런 관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두 정상 간의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플라자 합의 등 미국의 대일 통상 압박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1984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과 레이건의 2차 대선 토론은 미국 대선 토론 역사상 명장면 중 하나이자 레이건의 입담을 나타내는 예시로 꼽힌다. 사회자가 레이건에겐 너무 고령이라 직무 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자 전 나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상대 후보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절대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받아친 것이다. 좌중은 웃음바다가 됐고 먼데일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레이건은 49개 주에서 선거인단 525대 13으로 승리를 거두는 압승을 기록했고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의 선거인단 수로 승리한 선거였다. 그만큼 그의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다.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먼데일의 고향인 미네소타와 골수 민주당 지역인 워싱턴 DC뿐이었다. 먼데일은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인 제럴딘 페라로까지 앞세워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사서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후로도 상상을 초월한 압도적인 패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본인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한 것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위치를 강경 보수로 재정립해서 흔들리던 위상을 회복시킨 것으로 인해 정치 전문가들은 그를 공화당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이렇게 본다면 재임기 내내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또 아니었다. 재임 초기에 금리가 20%에 달하고 실업률이 10%를 넘는 경기 침체의 후폭풍으로 인기가 폭락해서 1982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재임 후반기에는 이란 콘트라 사건과 블랙 먼데이 사건의 여파로 인기가 폭락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허버트 부시가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지지율을 올리기 이전까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예상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언젠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주교의 방문을 받았는데 투투 주교는 레이건의 면전에서 미국과 레이건의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 투투 주교가 돌아간 후 누군가가 투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투투라는 이름의 운율에 맞춰 쏘쏘라고 말해 좌중이 뒤집어졌다고 한다. 이 일화는 레이건의 장례식 날 한 번 더 언급되었는데 이때도 폭소가 터졌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웃긴 셈이었다. 다만 웃고 넘어갈 만한 유머는 아닌데 당시 데즈먼드 투투 주교는 남아공에서 반아파르트 헤이트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민권 운동가였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남아공 백인 우월주의 정권에 대한 제재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남아공 정권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제재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즉 간접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우월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듯한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던 셈이었다. 이 때문에 레이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유머가 당시 레이건이 얼마나 아파르테이트 문제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준다며 그를 비판하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 카터와 TV 토론을 벌였는데 토론이 끝난 후 참모들이 처음 토론에 나선 것 치고는 꽤 훌륭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덤덤하게 무슨 소리 나는 존 웨인과 같이 촬영한 적도 있는데 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무명 배우인 자신이 존 웨인 같은 대배우와 같이 촬영할 때도 안 떨었는데 카터와 맞서서 덜덜 떨 까닭이 있겠느냐는 농담으로 자신이 무명 배우였다는 걸 강조한 자학 개그이자 동시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사실 존 웨인보다 못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상대를 돌려 깐 것이다. 카터와의 TV 토론 때 카터가 자신을 비판할 때 씩 웃으면서 또 시작이네요 라고 받아넘기는 식의 행동이 명성을 얻었다. 레이건의 이 행동은 토론에서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카터에 비해 레이건은 상당히 여유있고 위트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레이건의 뛰어난 이미지 활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대방 후보 조지 H.W. 부시의 연설이 끝난 후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텔레그래프지의 편집장인 진행자 존 브린이 음향 담당자에게 레이건 씨의 마이크를 꺼버려라고 하자 미스터 그린, 이 마이크를 쓰는 비용은 내가 내고 있어 라고 레이건은 일갈했다.
비용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경선 토론회를 여는데 들어간 비용을 전적으로 레이건 선거본부에서 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린을 그린이라고 부른 것은 한마디로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토론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것을 돌려 깐 것이었다.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꽤 위트 있는 농담을 했다. 1981년 암살 시도로 부상을 입어 들것에 실려 나갈 때는 자신의 상처 부위에 응급처치를 하던 간호사들에게 낸시에게 허락은 받고 만지는 건가? 라는 말을 했고,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공화당원이기를 이라는 말을 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그 친구는 뭐가 불만이었답니까? 하며 투덜거리며 긴장하고 있던 의료진들을 빵 터뜨렸고, 아내 낸시 레이건에게 여보, 내가 상체를 낮춰 총알을 피하는 걸 깜빡했었지 뭐야. 내가 아직 영화배우였으면 피했을 텐데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한다. 이 말은 댐프시롤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복서 잭 댐프시가 1926년 진 터니에게 패한 후 자신의 아내에게 한 유머로 유명한데 적절하게 리바이벌한 것이었다. 해당 총격 사건이 있었던 약 2달 뒤 베를린에서 연설을 할 때 커다란 풍선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 마치 총소리처럼 들리는 해당 풍선 소리가 제법 커서 좌중에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레이건은 움찔조차 하지 않았고 잠시 뒤 시크하게 빗나갔군요 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당연히 좌중은 폭소하며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야당인 민주당을 불황의 이유로 들며 비판하자 ABC 뉴스의 샘 도널드슨이 최근 지속 경기 침체에 대해 연준의 실수와 국회 탓을 하는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자 있죠. 저도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으니까요. 라고 응수했다. 재선에 도전 중이던 1984년 8월 11일 대국민 주례 연설 직전에 국민 여러분, 저는 방금 소련을 멸망시킬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5분 후에 우리 군의 폭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남겼다. 사실은 방송 직전에 입을 풀기 위한 조크였고 실제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소련군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약 30분간 긴급대기 태세에 돌입했다는 후문이 있다. 위트 있는 레이건도 멕시코에서 어리버리를 탄 적이 있다. 멕시코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레이건이 연설을 마친 후 한 멕시코 고위관리가 일어나 스페인어로 연단해서 연설을 했고 그의 연설에 멕시코 국민들은 박장대소했으며 연설이 끝나자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머쓱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레이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는데 옆에 있던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렇게 귀띔했다. 저 사람은 각하의 연설을 통역한 것뿐입니다. 생전에 젤리빈 애호가로 유명했다. 백악관 회의 때 강요들에게 돌리거나 외국 정상들에게도 미국 대통령 문장이나 백악관 로고가 붙은 젤리빈을 선물할 정도였으며 레이건 사후 유족들은 그의 빈소에도 젤리빈 한 통을 놓아 고인을 기렸다. 오죽하면 어떻게 젤리빈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백투더퓨처 시리즈 1편에서 1950년대로 간 마티가 브라운 박사를 만났을 때 박사는 마티에게 네가 사는 시대의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는다. 마티가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자 로널드 레이건? 그 영화배우? 그러면 부통령은 누구야? 제리 루이스? 그러면 영부인은 제인 와이먼이겠군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에 마티가 카메라로 녹화된 방송을 TV로 보여주자 브라운 박사는 왜 대통령이 영화배우여야 하는지 알겠구나. 텔레비전에서 호감으로 보여야 할 테니 말이다. 라고 감탄한다. 당시 영화 제작진들은 괜히 이 장면을 넣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벌벌 떨었지만 정작 레이건 대통령은 이 대사가 나오는 부분을 계속 돌려봤을 정도로 아주 좋아했었다고 한다. 브라운 박사가 무명 배우였던 레이건의 이름을 외울 수 있었던 것은 레이건이 출연한 영화 몬타나의 여걸이 힐밸리에서 막 상영 중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이건은 1편 개봉 후 이듬해인 1986년 2월 4일 연두교소에서 백투더퓨처의 대사 하나를 인용하기도 했다. 레이건의 태도를 비꼬는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스킷 레이건 흑막이 있다. 대통령이 겉으로는 인자한 나이든 인물로 연기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모든 스캔들을 배후 조종하는 흑막이라는 내용으로 당시에 제법 큰 반향을 일으켰다. 레이건이 자네가 물러나줘야겠네 라며 희생양으로 삼는 대상은 도널드 리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란 콘트라 사건 당시 레이건 측근들로부터 당신이 백악관 관리를 못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대통령을 지키라는 압박을 받고 사임한 이를 비꼬는 대목이다.
사임 직후 폭로에 가까운 회고록을 출판하고 이 책에서 낸시 레이건이 점술가에게 국정을 자문했다는 것을 처음 공개했고 자신이 영부인과 그 측근들이 벌이는 농단을 막으려고 애썼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 사람 성은 REGAN으로 레이건과 비슷하다. 앨런 모어의 그래픽 노블 왓치맨에서도 역시 레이건이 배우 출신 대통령이었던 것을 개그 소재로 삼는 장면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에서 로우셰크의 메모장이 배달되기 전 삼류 일간지 신문사 편집자들이 기사에 넣을 소재가 떨어졌다고 고민하다 한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대선 후보로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자 하는 말. 뭐? 말도 안 돼. 누가 카우보이를 백악관에 놓길 원한단 말이야? 비록 배우는 바뀌었지만 서부 영화 출신 배우라는 점, 공화당원이라는 점, 리처드 닉슨 퇴임 이후에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점, 이니셜이 RR인 점, 누가 봐도 레이건을 패러디했다. 재밌게도 왓치맨 몇십 년 이후를 그린 HBO의 왓치맨에서도 이를 반영해 진짜로 레드포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 중인 것으로 나온다. 2006년에 나온 공포영화 더 트리퍼에서는 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복지 예산 감축으로 몇몇 정신병원이 돈을 아끼려 몇몇 정신병자들을 퇴원시켰는데 그중엔 사이코패스 환자도 있었고 이 환자가 자기가 어떻게 퇴원되었는지를 알게 된 뒤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다 못해 신인 것처럼 찬양하며 아예 레이건 대통령 가면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 희생자 대부분 히피고 공화당 지지자도 죽인다. 의외로 홍콩 영화에도 출연했다. 최가박당 3편 막판에 주인공 킹콩 일행에게 임무를 맡기러 홍콩까지 찾아오는 역할을 맡았다. 펑크 록밴드 라몬즈의 노래 중에 본조 고스트비 비트부르크라는 것이 있다. 이는 1985년 레이건이 독일 비트부르크의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비트부르크 논란에 관한 곡으로 문제는 이 국립묘지에 무장 친위대 전사자들이 묻혀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국으로 치면 현역 대통령이 야스쿠니를 방문한 격이다. 보컬 조이 라몬부터가 유대계 미국인이어서 더욱 분노가 컸다. 정치적인 곡을 거의 발표하지 않은 라몬즈의 유일한 정치적인 곡이다. 배우 출신답게 재치 있는 언변과 깔끔하고 위트 있는 어투를 구사했고 이런 어휘력으로 자신의 인간미를 살리면서 인기 비결 중 하나로 삼았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토요일에 직접 레이건 자신의 생각을 밝힌 라디오 국정연설을 생방송으로 진행해 왔으며 특히 취임 후 첫 해 무려 7회에 달하는 TV 국정연설을 해왔다.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적극 앞세워 자신의 장기인 위트 넘치는 화술로 재선 당시 압도적 지지율로 임기를 연장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터와의 대선 당시 TV 연설에서 카터는 지금 미국의 문제는 국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불쾌한 연설을 한 데 비해 레이건은 국민들을 꾸짖는 대신 미국을 다시 발전시키겠다라며 자신이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을 어필해 큰 효과를 봤다. 물론 이 당시 이미 레이건이 지지율에서 꾸준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TV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나 카터의 인기가 워낙 바닥을 기기도 했었다.